다음 52번 문제. 52번에 동물의 세포 골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정리를 했듯이 세포 골격은 직경이 가장 작은 것을 미세섬유라 합니다. 대신 미세섬유는 직경이 작은 섬유상이면 전부 미세섬유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액틴 중합체만을 미세섬유라 합니다. 중합체는 항상 실모양이기 때문에 섬유라 합니다. 액틴 필라멘트라 해도 되고 액틴 파이브라 해도 되고 일본말로 액틴 섬유라 합니다. 중간 섬유는 직경이 중간 정도라고 해서 중간 섬유라 합니다. 중간 섬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피세포에 발달되는 것이 케라틴 섬유가 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중간 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핵막 안쪽에 분포하는 것이 핵라민, 핵청이 있습니다. 미세소관은 미세한 구조로서 작은 관 모양이라 해서 이름을 미세소관이라 합니다. 직경은 가장 굵은 것이 미세소관이되 특징은 관 모양인 것이 미세소관의 특징이다. 얘는 튜블린 일양체의 중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미세섬유는 액틴 단량체의 중합체이다. 그것이 참이 되겠지. (2번에) 상피세포에 발달되는 미세소관은 케라틴 섬유로 구성된다. 미세소관이 아니라 중간 섬유에 대한 설명인 거지. 상피세포에 발달되는 중간 섬유가 케라틴 섬유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3번에 정작 꼬리에 존재하는 편모는 9+2 구조의 미세소관으로 구성이 된다. 이건 외워둬야 되죠. 9+2 구조가 편모의 특징이다. 미세소관성인 구조들은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추사가 있습니다. 방추사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능이 세포분열 시에 염색체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이 방추사가 됩니다. 세포의 운동에 관여하거나 세포 표면에서 물질들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이 선모와 편모가 되게 되고, 선모와 편모에 대한 것은 개념을 동의어처럼 사용을 하거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편모는 길이가 긴 것을 편모라 하고, 선모는 길이가 짧은 것을 선모라 하되 둘을 동의어로 취급해도 무방하다. 편모는 뱀이 기어가는 것과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한다 해서 파동운동이라 하고, 선모의 경우에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젓기 운동이라 합니다. 미세소관에 대한 형성 중심부를, 편모와 선모에 대한 형성 중심부를 기저체라 합니다. 형성이 시작되는 부위, 이것을 형성 중심부라 한다. 중심체는 방추사의 형성 중심부이고
중심체의 내부에 들어있는 것이 중심립이 됩니다. 이 중심립이 미세소관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중심체는 감마 튜블린 고리의 집합체이고, 이 감마 튜블린 고리가 방추사의 형성 중심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미세소관은 알파 튜블린, 베타 튜블린이 일양체를 형성해서 이 일양체가 계속해서 중합이 된 것이 미세소관이면, 얘는 감마입니다. 감마 튜블린이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되면 원형으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집합체로 구성이 되는 것이 중심체가 되게 됩니다. 편모와 선모에 대한 구조는 9+2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이걸 산수해가지고 11이라 하면 안 됩니다. 기저체와 중심립에 대한 것은, 구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9-3의 구조라고 표기합니다. 9+2는 어떤 뜻이냐 하면, 2는 중심 소관이 2개라는 뜻입니다. 9는 주변 소관이 9개라는 뜻입니다. 이때 주변 소관이 2개의 미세 소관이 하나의 단위라 해서 이중 소관이라 합니다. 얘는 주변 소관이 9개이되, 이 9개의 주변 소관이 이중 소관이 아니라 삼중 소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중심 소관은 없습니다. 약속된 표기이니까 이 표기에 대한 것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4번에 중심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중심립은 튜블린 이합체라 해도 되고 일양체라 해도 되고, 영어는 다이머인데 영어를 한자로 번역을 할 때 이합체라 번역하기도 하고 일양체라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일양체의 중합체로 구성된 것이 미세소관이다. 참이다. 5번에 세포분열 전기에 핵막이 소실되면 염색체는 미세소관으로 구성된 방추사를 따라 중기판으로 이동한다. 그렇지, 참이다. 염색체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이 방추사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콜키친에 대한 세포 골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콜키친은 미세소관의 중합을 억제한다. 실험에 사용하는 미세소관을 저해하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콜키친이라고 하는 물질과 녹포다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세소관의 중합을 저해합니다. 미세소관이 중합이 되는 것을 흔히 신장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세소관의 신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반대로 텍솔이라고 하는 물질은
미세소관의 분해를 저해하는 물질이 텍솔입니다. 미세소관의 분해를 해리라 하거나 분리가 된다 해서 탈중합이라 하기도 합니다. 중합의 반대라 해서 탈중합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저해하는 것이 텍솔이다. 미세소관의 신장을 저해하든 미세소관의 분해를 저해하든 세포 분열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미세소관의 중합을 저해하게 되면 염색체가 방추사를 따라 중기판으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저해가 되게 됩니다. 텍솔을 처리하게 되면 세포 분열의 후기가 되게 되면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어서 각각의 염색 분체가 방추사를 따라서 중심체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미세소관이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미세소관이 분해되지 못하면 염색 분체가 중심체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세소관이 신장이 저해가 되든 미세소관이 분해가 저해가 되든 둘 다 세포 분열은 중단되게 됩니다. 콜키치는 미세소관의 중합을 억제한다. 참이다. 식물세포의 세포질에는 중간섬유가 잘 발달되어 있다. 현재까지 식물세포에서 세포질에서는 중간섬유가 관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니까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내부의 지지구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포질의 중간섬유가 되면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내부의 지지구조가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의 지지구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포벽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세포를 형태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힘은 세포질 정관섬유가 하는 기능이 되게 되면 식물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식물세포를 강하게 지지하는 것은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이 하는 기능입니다. 3번에 텍솔은 미세섬유의 분해를 억제하여 미세섬유의 분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소관의 분해를 억제하는 것이 텍솔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4번에 세균의 편모는 9+2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9+2라고 하는 표현은 진핵세포의 편모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균의 편모는 9+2 구조의 미세소관이 아니라 플라겔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는 필라멘트라 그랬지. 5번에 디네인과 키네신은 미세섬유에 작용하는 운동단백질이 아니라 미세소관에 작용하는 운동단백질이라고 그랬지. 미세섬유에 작용하는 운동단백질은 디네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1번이다. 다음 문제 54번 그림은 어떤 동물의 세포 소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ASD는 각각 리보솜, 골지체, 중심립,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먼저 A는 동물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표현한 것이겠지.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 외막과 내막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 내막이 주름이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 있는 형태로 표현되게 되면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이다. 크리스테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B의 경우에는 먼저 얘가 핵막이 되게 되면 핵막과 연결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으로서 망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해서 작은 그물 모양이라 해서 이름을 세망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세포질 내부에 들어있는 작은 그물들이라 해서 이름을 엔도플라즈믹 리티큘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이 엔도플라즈믹 리티큘럼, ER이 되게 됩니다. 이 ER을 일본 놈들이 내형질 세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소자를 좋아하지만 일본 놈들은 소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형질, 세포질 내부에 들어있는 작은 그물이란 뜻입니다. 이 ER이 세포를 터뜨리게 되면 여기에는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작은 소낭들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소낭들이 세포 내부에서 집합체를 형성한다 해서 우리는 소낭이란 단어를 주로 쓰면 일본 놈들은 소포란 단어를 씁니다. 소포들의 모임이라 해서 이름을 소포체라 한 것입니다. 이 소포체에 그림처럼 이 동그라미는 리보솜을 의미하는 것이지, 리보솜이 결합이 되어 있으면 면이 거칠다라고 해서 일본 놈들이 거칠다, 면이 소포체, 조면 소포체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면이 리보솜이 결합되지 않으면 매끄럽다라고 해서 매끄럽다, 면이 활면 소포체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B는 조면 소포체에 결합이 되어 있는 리보솜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리보솜을 부착 리보솜 혹은 결합 리보솜이라 합니다. 부착 리보솜이라 해도 되고 결합 리보솜이라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이와 같은 리보솜은 자유 리보솜, 영어는 프리라 합니다. 프리한 것을 자유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무엇인가에 매여 있지 않은 상태를 프리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프리한 것을 쪽발리들은 유리 상태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리 리보솜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C의 경우에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구를 중심체라 하면, 중심체는 감마 튜블린들이 고리를 형성한 감마 튜블린 고리의 집합체가 중심체가 되게 되고, 그 내부에 들어있는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 두 개의 관이 중심립이 되게 됩니다. 중심립은 미세 소관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다. D의 경우에는 똑같이 세포를 터뜨려 버리게 되면 얘도 작은 소낭들로 쪼개지게 되고 얘도 작은 소낭들로 쪼개지게 되는데, 실제 세포 내에서 얘는 그물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소포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동물학자인 골지라고 한 사람이 세포 내부의 구조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들도 소낭들의 집합체이지만, 즉 소포들의 집합체이지만 이처럼 망상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면, 시스테나가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포체와는 다르다라고 해서 자기의 이름을 따가지고 골지바디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골지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D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미토콘드리아이고, B는 리보솜이고, C는 중심립이고, D는 골지체가 되겠습니다. 1번에 A에는 미토콘드리아에는 원형 DNA와 리보솜이 존재한다. 외워야 됩니다.
핵 속에 들어있는 DNA는 선형 DNA가 들어있습니다. 진핵 생물의 DNA는 선형 DNA입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의 자체적인 DNA를 가지고 있고 이 DNA가 원형 DNA로서 얘는 진핵 생물의 특징이 아니라 세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독립된 세균이었는데 진핵세포의 조상세포에 들어와서 공생을 형성한 것이 세포 소기관으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세포 내 공생이라 합니다. 여기엔 이 리보솜은 80S 리보솜입니다. 근데 세균의 리보솜은 70S라고 그랬지. 미토콘드리아 또한 70S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솜이 존재한다만 외우지 말고 이 리보솜이 80S가 아니라 70S이다는 것도 같이 외워두자. 이번에 B에서 지방산의 불포화가 일어난다. B는 리보솜이기 때문에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에 대한 효소 이름이 리보솜입니다. 지방산의 불포화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방산은 동물세포는 세포질에서 합성이 됩니다. 식물세포는 엽록체에서 합성이 됩니다. 이렇게 합성된 지방산은 팔미트산이라고 하는 지방산을 의미합니다. 이 팔미트산이 활면소포체로 이동합니다. 활면소포체에서 팔미트산은 탄소가 16개가 있는 지방산이면 탄소가 2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스테아르산이라고 하는 지방산이 됩니다. C가 18개이다. 스테아르산은 아라키드산이라고 하는 탄소가 20개로 구성이 되는 지방산으로 바뀝니다. 스테아르산과 아라키드산이 우리 몸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포화지방산입니다. 이들은 포화지방산이다. 스테아르산은 이중결합이 하나가 형성이 되게 되면 올레산이 됩니다. 올레산이 이중결합이 하나가 더 형성이 되게 되면 리놀레산이 됩니다. 리놀레산은 또 하나가 이중결합이 더 형성이 되게 되면 리놀렌산이 되게 됩니다. 아라키드산은 아라키돈산이 되게 됩니다. 이들이 전부 활면소포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레산이나 리놀레산이나 리놀렌산이나 아라키돈산은 활면소포체에서 합성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들이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막에 사용되는 주된 불포화 지방산이 이들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만들어지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필수 지방산이라 합니다. 여기엔 이 현상, 이 대사를 지방산의 길이 신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현상은 지방산의 불포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전공자가 출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생물에 대해서 다소 무지한 면들이 많아요. 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지방산의 합성이 활면소포체에서 일어난다라고 표현했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엄격히 따지게 되면 옳은 표현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지방산의 합성은 세포질에서 합성이 된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산이 합성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산의 길이가 신장이 되고 지방산의 불포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제는 표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도 이제는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자. 그래서 B에서 지방산의 불포화가 일어난다는 문장은 옳지 않다. 3번에 C는 세포 분열 시 방추사 형성에 관여한다. 방추사 형성에 관여하는 것은 중심립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체가 방추사의 형성 중심부로 작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옳지 않다. 조심해야 됩니다. 중심립이 아니라 중심체라 해야 됩니다. 중심립을 둘러싸고 있는 구, 공 모양의 구가 방추사 형성 중심부가 되게 됩니다. 4번에 D는 골지체니까 골지체는 식세포 작용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이 분해되는 장소이다.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이 분해되는 장소는 리소솜에 대한 설명이지, 리소솜은 물질이 분해된다라고 해서 라이시스솜이라 해서 리소솜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옳지 않다. 조면소포체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합성된 단백질이 변형되는 것을 기본 변형 과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단백질의 기본 변형 과정이 끝나게 되면 조면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이동을 합니다. 골지체에서 단백질의 부가적인 변형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된 문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단백질의 기본 변형은 조면소포체에서, 부가적인 변형은 골지체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골지체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서 55번 진핵세포 내 존재하는 소포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포체는 동의어가 ER이다. ER은 조면소포체는 RER. 이때 R은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됩니다. 러프하다 해서 RER, 매끄럽다 해서 스무스하다 해서 SER. 마찬가지 S는 소문자로 표기해도 되고 대문자로 표기해도 됩니다. 조면소포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면소포체 막에 결합되어 있는 리보솜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게 되면 합성된 단백질의 기본 변형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얘를 왜 기본이라 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단백질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 해서 기본 변형 과정이라 합니다. 기본 변형 과정은 먼저
단백질의 N말단은 조금 전에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N말단의 소포체 신호서열이 제거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황화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이황화 효소라 합니다. 세 번째는 샤페론에 의해서 접힘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샤페론은 조면소포체 내강에도 들어있고 세포질에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엽록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샤페론에 의한 접힘이 조면소포체에서만 일어나야만 돼가 아니라 조면소포체에서도 일어나더란 뜻입니다. 네 번째는 올리고는 여러 개란 뜻이지 여러 개의 당으로 구성되는 것을 올리고당이라 합니다. 이 올리고당의 당의 개수가 14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중합체를 표현할 때 하나는 모노머, 두 개는 다이머, 세 개는 트라이머, 네 개는 테트라머, 펜타머, 이때 이 MER을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4머라고 하게 되면 14개의 당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이 올리고당이 단백질에 첨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올리고당이 단백질에 첨가되는 현상을 단백질의 당화라 합니다. 요 네 가지만 일어난다가 아니라 요 네 가지가 가장 보편적인 단백질의 변형 과정이다. 활면소포체는 단백질의 대사 대신에 탄수화물과 지질의 대사가 일어납니다. 탄수화물의 일부 대사가 활면소포체에서 일어나게 되고 지질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지방산의 길이 증가나 지방산의 불포화가 일어납니다. 동물의 간에서 이와 같은 지방산의 길이 증가와 지방산의 불포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동물의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게 됩니다. 합성된 콜레스테롤이 각각의 조직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각각의 조직에서 콜레스테롤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변형이 되게 되면 이 물질들 전체를 통칭해서 스테롤 유사체라 해서 이름을 스테로이드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활면소포체이되 단 콜레스테롤은 간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스테로이드는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이 각 조직으로 전달되게 되면 각 조직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칼슘에 대한 저장 장소로 이용되게 됩니다. 즉 활면소포체 내강은 칼슘의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칼슘의 저장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은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칼슘에 대한 저장 장소가 액포가 담당합니다. 구분해야 된다. 동물세포는 활면소포체이고 식물세포는 액포가 되게 됩니다.
활면소포체는 얘는 간을 의미합니다. 간의 활면소포체는 해독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독이란 지용성 화합물을 친수성으로 분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OH를 첨가해서 알코올로 바꾸어줍니다. 이 현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가 시토크롬 B5 효소와 시토크롬 P450 효소가 합니다. 이런 단어는 아직까지는 문제에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해독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해독이란 단어 자체만 외워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활면소포체에서 해독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장에서 조면소포체에 스테로이드의 합성이 일어난다. 스테로이드 합성은 활면소포체이다. 조면소포체는 표면에 리보솜이 다량 존재한다. 그래서 이름도 조면소포체이다. 참이다. 활면소포체는 지질의 대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참이다. 지방산의 길이 증가와 지방산의 불포화가 일어나고 스테로이드 합성과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 활면소포체이다. 동물세포에서는 칼슘이 활면소포체에 저장된다. 참이다. 간의 활면소포체는 소수성 물질을 친수성 물질로 분해하여 해독에 관여한다.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고, 해독에 대한 실체가 바로 이 대사를 해독이라 한 것입니다. 답은 1번이다. 다음 56번 문제에서 진핵세포 내에서 리보솜에 의한 단백질 합성과 번역 후 변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리보솜은 세포질에 존재하는 것을 자유리보솜, 일본말은 유리리보솜입니다. 조면소포체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부착리보솜, 얘를 결합리보솜이라 합니다. 모든 단백질의 합성의 시작은 자유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합성이 시작이 된 이후에 자유리보솜 상태에서 합성이 완성되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단백질이 세포질에서 사용되거나
혹은 핵 내부, 핵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핵 내부나 포옥시좀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세포질에서 합성이 된 이후에 얘는 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신호가 필요하고, 얘는 포옥시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신호가 필요하고, 얘는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할 수 있는 신호가 필요하고, 얘는 엽록체로 이동할 수 있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 신호는 단백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1차 구조인 아미노산 서열이 담당합니다. 이 아미노산 서열을 분류 신호 서열이라 합니다. 그래서 분류 신호 서열이 있는 것은 핵이나 포옥시좀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로 이동을 합니다. 분류 신호 서열이 없는 것은 세포질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즉, 세포질 신호 서열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분류 신호 서열은 각각 핵 내부로 이동하는 것이면 핵 신호 서열, 포옥시좀으로 이동하게 되면 포옥시좀 신호 서열,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신호 서열, 엽록체로 이동하게 되면 엽록체 신호 서열이라 합니다. 사실은 엽록체보다 더 적합한 개념은 색소체입니다. 근데 단백질 합성이 시작이 되다가 소포체 신호 서열이라고 하는 분류 신호 서열이 만들어지게 되면 단백질 합성은 중단되어 버리게 됩니다. 얘는 자유리보솜이 부착 리보솜으로 전환되어야지만 다시 단백질 합성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합성이 재개되어서 단백질 합성이 부착 리보솜 상태에서 합성이 완성되게 됩니다. 즉, 그 말은 자유리보솜은 영원히 자유리보솜이고 부착 리보솜은 영원히 부착 리보솜이 아니라 얘는 이렇게 전환되고 얘는 이렇게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단백질이 합성되는 동안은 결합 리보솜, 부착 리보솜이지만 단백질 합성이 끝나면 다시 자유리보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단백질 합성이 완성되게 되면 얘는 부착 리보솜이니까 조면 소포체에서 합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면 소포체에서 합성이 된 단백질은 기본 변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송 손항을 통해서 골지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골지체에서 부가적인 변형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가적인 변형 과정을 흔히 단백질이 성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성숙된 단백질이 이제 손항을 통해서 각각의 표적 소기관으로 수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이 세포막의 막단백질이거나 혹은 내막계 소기관의 막단백질이거나, 내막계는 조금 전에 정리를 했지, 핵막과 소포체와 골지체 그리고 엔도좀, 리소좀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핵 내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지지만 핵막에 있는 막단백질은 부착 리보솜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신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것이든 얘는 내부든 혹은 막이든 전부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집니다. 엽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막계의 핵막, 소포체, 골지체의 내부 강소를 내강이라 합니다.
내막계의 내강에 존재하는 단백질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외분비 단백질이라 합니다. 분비되는 단백질도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외워둘 수 있겠지. 1번 문장에서 조면소포체에서 단백질의 기본 변형 과정이 일어난다.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니까 외워야 됩니다. 2번에 골지체에서 단백질의 부가적인 변형 과정이 일어나 단백질이 성숙한다. 이 부가적인 변형 과정을 통해서 활성을 가지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흔히 성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숙이라는 글자도 같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3번에 핵막의 핵공복합체는 핵에 있는 핵단백질이 아니라 막에 있는 막단백질이니까 막단백질은 자유리보솜이 아니라 부착리보솜에서 합성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에 핵으로 이동하여 DNA에 결합하는 단백질은 핵 내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니까 핵 내부의 단백질은 자유리보솜이 참입니다. 5번째, 세포 밖으로 외분비되는 단백질, 외분비 단백질은 부착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방직에 비해서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 문제는 생물 문제가 최근의 경향이 2000년, 2001년으로 오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서 대학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이미 다루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다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경향인 것이고, 그래서 공부하실 때 너무 단편적으로 요약해서 외우기보다 생명현상에 대한 것을 되도록이면 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57번에 세포질에서 합성되거나 합성된 단백질이 표적 세포 소기관으로 이동하는 기작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항상 단백질의 합성의 시작은 자유리보솜에서 합성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단백질 합성이 시작이 되게 되면 단백질 합성은 항상 N말단에서 C말단 방향으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단백질 중에 N말단에 소포체 신호서열이 생성이 되게 되면 이 소포체 신호서열에 결합을 하는 특이적인 단백질이 있습니다. 신호서열을 신호펩타이드라 부르기도 합니다. 신호펩타이드라 해도 되고 신호서열이라 해도 되고, 이 신호서열에 결합하는 단백질이라 해서 시그널 레코그니션 파티클이라 합니다. SRP라고 하는 것이 결합을 합니다. 시그널 신호 레코그니션 인식 펩타이드, 혹은 시그널이라 합니다. 서열이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시그널 레코그니션 파티클, 혹은 얘를 펩타이드라 해도 되고, 혹은 인식 입자라 해도 됩니다. SRP가
소포체 신호서열에 결합을 하면 SRP가 하는 기능이 단백질 합성을 중단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이들 복합체가 조면소포체로 이동을 해야지만 다시 합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면소포체 막의 SRP와 결합하는 단백질이라 해서 얘는 SRP라고 하는 단백질이고 얘는 SRP 수용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SRP의 수용체가 SRP와 결합을 하게 되면 SRP 수용체가 SRP를 세포질로 방출시킵니다. 이렇게 세포질로 방출되게 되면 다시 단백질 합성이 재개되게 됩니다. 다시 개시가 되게 됩니다. 단백질 합성이 재개되게 되고 합성되는 단백질이 소포체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다른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들의 수송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채널 통로라 하거나 혹은 운반체라 하는데 단백질의 경우에는 위치를 바꾸어 준다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전좌체라 합니다. 일본말입니다. 그래서 다소 와닿지 않더라도 외워야만 됩니다. 얘는 전좌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바꾸어 준다라고 해서 전좌라 합니다. 단백질 전좌체를 통해서 소포체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1번부터 보면 세포 밖으로 분비될 운명의 단백질 합성은 소포체의 세포질 쪽면에 붙어있는 부착 리보솜에서 합성이 시작된다는 옳지 않습니다. 합성의 시작은 자유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조면 소포체에서 합성이 완성되는 단백질은 신호펩타이드라고 불리는 소포체로 이동하게 하는 일련의 아미노산 서열을 합성한다. 이게 참이 되겠지. 3번에 신호인식 입자라 해도 되고 파티클이라 해도 되고 혹은 시그널 펩타이드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신호인식 입자가 신호펩타이드에 부착하면 폴리펩티드 합성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건 이 단백질에 대한 기능이기 때문에 외워야만 됩니다. 4번에 활면 소포체의 막, 얘는 내막계의 막이지 내막계의 막에 존재하는 신호서열, 얘는 신호서열 분해 효소에 대한 위치에 대한 것이니까 신호서열 분해 효소가 단백질의 N말단에 존재하는 신호펩타이드를 절단을 하되 얘는 활면 소포체가 아니라 조면 소포체라 해야 되지. 조면 소포체의 막에 존재하는 신호서열 분해 효소가 신호서열을 절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두 개입니다. 1번도 답이고 4번도 답입니다. 5번에 세포질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각각의 세포 소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분류 신호 펩타이드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정리한 것이지. 핵으로 가는 것은 핵 신호서열,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 신호서열, 엽록체는 엽록체 신호서열이 존재해야만 됩니다. 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8번에)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인 푸옥시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효소,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효소를 옥시다제, 산화효소, 분해하는 효소, 카탈라제, 캐탈라이즈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푸옥시좀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들 효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을 푸옥시좀이라 하자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산의 베타산화에 의해 지방산이 아세틸코에로 분해된다. 이것을 지방산의 베타산화라 하고, 베타산화가 식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푸옥시좀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글리옥시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간세포의 푸옥시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참이다. 3번에 단백질 합성뿐만 아니라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화합물을 합성한다.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난다도 틀린 말이고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합성이 일어난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단백질 합성은 조면소포체에서,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에 대한 합성은 활변소포체에서 일어나되, 이때는 지방이 합성된다라기보다 세포질에서 합성된 지방인 지방산의 팔미트산이 활면소포체로 이동을 하게 되면 활면소포체에서 지방산이 길이가 신장이 되게 되고 불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방산이 글리세롤과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지방으로, 중성지방으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인지질에 대한 것은 얘는 활면소포체에서만 합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질은 조면소포체에서도 합성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아까 정리할 때 활면소포체에서 합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4번에 지방산의 당화에 관여하는 식물세포의 글리옥시좀은 푸옥시좀에 속한다. 이 문장도 기억을 하자. 지방산의 당화라고 하는 것은 지방산의 베타산화와 글리옥실산회로가 함께 작용하게 되면 당에 대한 재료인 숙신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산의 당화에 관여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답은 3번이다. 다음 59번에 세포 내 소기관 리소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소좀은 분해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라 해서 이름을 리소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얘는 세포 사멸과 염증 반응에 관여한다. 이건 글자 그대로 기억하자. 세포 사멸과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것이 세포 소기관은 리소좀이다. 대신 리소좀만이라고는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동물 세포에서 pH가 가장 높은 세포 소기관이 아니라 가장 낮은 세포 소기관이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3번에 손상되거나 노화된 세포 내 소기관이 분해되는 장소이다. 이것도 외워두시고, 4번에 조면소포체와 골지체를 통해 생성된 소낭들이 융합되어 형성된다. 이것이 리소좀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5번에 외부에서 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세포 내에 존재하는 영양소, 이때 영양소는 비필수 영양소들을 말합니다. 단백질과 같은 비필수 영양소를 분해해서 세포 호흡의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도 리소좀이 합니다. 그 이외에도 리소좀은 엔도사이토시스를 세포 내 유입이라 하지, 혹은 세포 내 도입이라 합니다. 세포 내 유입 과정을 통해 들어온 물질들을
분해하는 장소가 리소좀입니다. 또한 리소좀은 과잉 생성된 물질을 분해하는 장소입니다. 세포 내 유입은 먹는 작용이라 해서 이건 일본 말입니다. 세포가 먹는 작용이란 뜻입니다. 식세포 작용. 세포가 마시는 작용이라 해서 세포가 마시는 작용, 음세포 작용이라 합니다. 식세포 작용에 속하는 것이 식균 작용이 있습니다. 이때 식균 작용은 여기에서는 세포는 주어인데 이때 균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세균을 먹는 작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식균 작용은 식세포 작용의 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는 곳이 리소좀이다. 그리고 리소좀은 pH가 5 이하로서 동물 세포에서는 pH가 가장 낮은 세포 소기관입니다. 이들은 분해하니까 분해에 관여하는 가수분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수분해 요소는 산성 pH에서 활성이 강하다라고 해서 산성 가수분해 효소라 합니다. 그래서 리소좀은 산성 가수분해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되게 됩니다. 같이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리소좀 관련 질환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은 리소좀의 특정 효소가 결핍이 되게 되면 이 효소가 분해해야 되는 물질이 분해되지 못하고 리소좀 내에 특정 물질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리소좀은 단단한 고무로 구성되어 있는 물풍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얘는 연약한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주머니이기 때문에 물질들이 계속 축적이 되게 되면 리소좀이 견디지 못하고 리소좀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리소좀이 파괴가 되게 되면 리소좀 내부의 효소들이 세포질로 빠져나와서 세포질 물질들이 분해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세포는 사멸되게 됩니다. 이때 보통은 세포가 죽을 때 세포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포가 터져버리게 되면 세포 내부에 들어있는 세포질의 물질들이 세포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때 세포 내부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세포 밖으로 터져 나왔을 때 형성되는 것이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면 노랗게 고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고름을 우리가 염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포가 파괴가 되게 되면 염증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이 아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 예를 들게 되면 대표적인 질병이 폼페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폼페병은 리소좀 효소 중에 산성 알파 1사
글루코시다제라고 하는 효소가 결핍이 된 것입니다. 얘는 어떤 효소냐면 글리코겐을 가수분해하는 글리코게나제입니다. 글리코겐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글리코겐 가수분해 효소가 결핍이 되니까 리소좀에 글리코겐이 축적이 되게 되고, 이 글리코겐의 축적에 의해서 리소좀이 파괴되어서 약이 되는 질환입니다. 이때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우리 몸의 기관이 골격근과 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증상이 드러나는 것이 간과 골격근, 이때 근육은 골격근을 의미합니다. 간과 근육이 손상되는 대표적인 질병이 폼페병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문제에 나와 있는 태이삭병입니다. 태이삭병은 헥소사미니다제라고 하는 산성 가수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스핑고지질의 한 종류인 강글리오시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강글리오시드의 대사에 관여하는 것인데, 얘를 변형시키지 못하니까, 분해시키지 못하니까 강글리오시드가 리소좀 막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리소좀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강글리오시드는 어디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스핑고 지질이냐면 뇌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스핑고 지질입니다. 그래서 얘는 뇌 손상을 야기시킵니다. 뇌세포들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태이삭병이 되게 됩니다. 60번에 보기에서 설명하는 유전병에 해당하는 것은 이 병을 갖는 아기의 뇌세포는 결정적인 효소, 얘가 헥소사미니다제입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질을 대사하지 못한다. 특정 지질이 강글리오시드를 의미합니다. 이 지질이 뇌세포에 축적되면서 뇌세포가 손상되게 됩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니까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경련을 일으키거나 시력을 상실하거나 운동이나 지적 능력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질환에 걸린 아이는 출생 후 수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이 질병을 태이삭병이라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6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